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림프종 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입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하는 행사는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그 강의할 때 참석해 보고요. 이렇게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느낀 거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실 강의 들으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강의 들으시는 것보다 밖에서 가을 햇살을 즐기시는 게 더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좋은 그런 그 정보도 얻으시고, 또 평소에 궁금하시고 또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편안하게 좀 물어보시고, 또 특별히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동안 뭐 느끼셨던 그 점들, 그런 거 얘기하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강의를 하실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강의를 다 준비를 하셨는데, 이 네 분을 제가 다 엄선을 했는데요. 정말 저희 학회에서 강의를 잘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토요일 날 오후에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윤상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변연부 림프종, 소포 림프종, 그리고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우선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게 뭐냐? 실은 비세포 림프종은 일반적으로 림프 결절에서는 B세포와 NK세포, T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면서 생기는 림프종을 말합니다. 과거 2017년도에 이 림프종이 몇 개의 I형인가에 대해서 61개의 I형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호치킨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의 96%가 되고, 비호치킨 림프종 안에 비세포 림프종은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럼 비세포 림프종 중에 변연부 림프종은 몇 퍼센트냐? 21%가 되고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그 이외에 소포 림프종, 그다음에 외투세포 림프종 등의 이제 3% 미만으로 차지를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림프종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가장 큰 토대가 되는데요. 이 항암제 각각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항암제들을 병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벤다모스틴 이런 약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표적 항암제로는 이브루티닙, 레날리도마이드의 리툭시마, 병합요법을 많이 보실 텐데, 이처럼 표적 항암제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더하거나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더하는 요법으로 최근에는 단독 요법보다는 병합 요법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변연부 림프종은 어떠냐? 변연부 림프종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점막 관련 림프 조직 림프 절외 변연부 림프종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말트 림프종이라고 해서 오죠. 이게 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50%이고, 그 위에 눈, 장, 폐, 침샘, 잘 생각해보면 점막에 생기는 림프종이거든요. 이런 림프종이 가장 많고, 그 이외에는 림프 결절이 만져져서 조직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림프절 변연부 림프종, 그 외에 비장에만 발생하는 비장 변연부 림프종이 있습니다. 대개 변연부 림프종으로 왔을 때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이 진단병 때문에 환자분이 사시는 생존율은 일반적으로 사시는 그 연령대만큼 잘 사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린데요. 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점선이 그 연령대 인구에서 보여주는 생존율인데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연부 림프종이라고 해서
막 끝난 것처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림프종 중에 하나입니다. 림프종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실은 첫 진단에서 말트 림프종, 림프절 변연부 림프종, 비장 림프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한다는 게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첫 진단에서 말트 림프종이 헬리코박터 양성이면 제균 치료를 간이 권유드리고요. 그 헬리코박터가 음성이라고 하면 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이후에 추적 검사에서 음성이 됐다라 그러면 더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게 되지만 양성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2차 제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으면서 주변 림프 결절 전이가 있다라 그러면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림프절에서 만져지는 변연부 림프종이 국소이다. 대개는 경과 관찰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고 골수 침범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요 장기가 침범해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권유드리게 됩니다. 비장 변연부 림프종은 특이하게 C형 간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먼저 하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증상이 없으면 역시나 관찰, 증상이 있으면 특히나 비장 비대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비장이 커지면 혈소판이나 적혈구가 떨어질 수 있어서요. 그런 동반이 되어 있다면 비장 절제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항암 치료를 하거나 비장 절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적 관찰이나 방사능 평가에서 호전이 계속 있다 아니면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럼 치료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거나 호전이 없고 질병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아래 보여지는 리투ක්시맙 단독요법이나 RCVP 병합요법, 벤다무스틴 병합요법 혹은 임상연구 항암 치료를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포림프종은 어떠냐? 소포림프종은 조직 검사를 해보면 등급을 좀 나눠서 보긴 합니다. 1, 2등급은 진행이 빠르지 않은 저등급 림프종이 임상 양성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 3등급 중에서도 3B 등급에서는 공격적인 임상 경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우인자로서는 나이가 많으시거나 병기가 높다, 아니면 처음부터 빈혈이 있다, LDH가 높다, 침범된 림프 결절 위치가 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까지 있다. 이럴 경우에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생존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년 생존율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소포림프종도 지연형 림프종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포림프종의 치료는 대개 1, 2병기일 때는 추적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리투ක්시맙 단동 치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병기가 높을 경우에는 대개 이 병기가 높은 경우에는 유도항암요법과 그다음에 유지요법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유도항암요법은 저희가 RCVP, R찹, 그다음에 R벤다무스틴 이렇게 세 개를 아직 쓰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벤다무스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리투ක්시맙 벤다무스틴 항암 치료를 하고 끝나고 나서 부분 간해 또는 완전 간해를 획득하는 분의 경우에서는 8주마다 2년간 리투ක්시맙 유지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질병이 가속화되거나 나빠진다. 그럼 항암제를 바꿔야 되거나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2년 이내에 재발하는 이른 재발이냐 아니면 2년 이후에 재발하는 늦은 재발이냐에 따라 치료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2년 이내 재발일 경우에는 조금 더 악성도가 높다라고 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찹이나 아이스텍사처럼 조금 더 센 항암을 하고 자가이식을 권고는 드리고요. 아니면 임상연구를 권유드립니다. 혹은 변형된 소포 림프종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준할 만큼 강한 항암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2년 이후 재발일 경우에는 늦은 재발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앞서서 사용하지 않으신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최근에는 리투ක්시맙 레날리도마이드 경구요법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유지항암요법만 했고 지금 부작용 때문에 유지요법을 못하는데 이 유도항암요법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하냐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예전에 나와 있는 결과에서 1200명 정도 소포림프종 환자분들을 모아서 유도항암요법 이후에 유지치료를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을 비교해 봤더니 10년 무진행 생존율이란 말은 10년 동안 경과 관찰을 해보면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재발 때문에 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10년 동안 재발 때문에 치료를 했던 사람의 비율이 얼마냐면 유지치료를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50명, 받지 않은 사람은 100명 중에 65명이 재발 때문에 치료를 했다는 비율이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와 있지만 10년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치료를 안 했다라고 해서 다만 이게 한 번이라도 이게 재발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리뚝심압이 쉬운 약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왜냐면 폐렴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백혈 감소증이 벤다무스틴 때문에 오래되는 경우 실은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크게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흔한 비세포 림프종이고 대부분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를 병기가 낫다 하더라도 권유를 드립니다. 림프절 침범 이외에 실은 림프절에 장기 침범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병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는 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침범 부위에 따라 치료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병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이 아마 옆집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후인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LDH 수치가 높거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거나 병기가 높고 림프절외 이런 림프절이 아닌 장기 침범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높을수록 5년 생존율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강력한 치료요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저번에 제가 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처음으로 진단된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알찹이나 아리포크라고 하는 비슷한 약제를 쓰게 되는데요. 제한병기에서는 10에서 15%, 진행병기에서는 35에서 40% 정도 재발이나 불응을 경험하는데 이분들의 전체 중에 절반 정도는 컨디션이 좋거나 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강한 구제 항암요법 이후에 자가이식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지만 절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인구에 대해서는 항암요법 이후에 자가이식을 했을 때 그래프 위에 있는 파란색이 조금 더 예후가 좋다는 것을 증명해준 데이터여서 최근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경우에는 재발하고 나서 구제항암요법 이후에 자가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라고 되어 있지만 연세가 많고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의 경우에는 굳이 자가이식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오히려 도구로 남을 수 있으셔서요. 오히려 치료 종결하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단에 따라서는 알찹이나 아리포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아래인데요.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도 크게 말하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 뇌나 중추신경계에만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리툭시맘 뇌를 투과할 수 있는 약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레지멘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원발성으로 종격동 림프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치료 종결하고 나서 상태에 따라 방사선 치료 추가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침범 위험도가 높은 질병이라고 하면 콩팥, 부신, 고환, 유방, 그리고 피부 침범이 있는 고등급의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경우에는 척추강내 또는 정맥내 메토트렉세이트 투약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발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구제항암 치료는 실은 많이 보신 그 레지멘들입니다. 아라이스, RGDP, 제목스, 디헤, 비알 많은 약들이 쓰일 수 있고요. 이 약을 쓰고 나서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분간해나 완전간해를 획득하고 나서 자가이식을 하지만 자가이식이 어렵다면 추적 관찰 또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발을 한다면 세 번째 치료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은 앞서서 사용하지 않은 구제항암 치료를 하나 선택해서 하시거나 최근에는 카티세포 치료가 3차 이상에서 보험 승인이 됐기 때문에 카티세포 치료 혹은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면역항암제를 임상 연구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면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는 큰 카테고리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그리고 표적치료제, 면역세포치료제는 단독 또는 병합요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고 지연 림프종의 경우 병기가 낫고 증상이 없다. 그럼 그냥 추적 관찰인데 이 경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악성 림프종의 경우에는 실은 병기에 상관없이 치료를 하는 게 맞지만 질병의 위치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료제 병합요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연부 림프종은 낮은 병기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양성이다. 제균 치료하고 추적 관찰을 하거나 헬리코박터 음성이다. 그럼 국소 방사선 치료하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높은 병기에 증상이 있으면 방사선 치료 이외에도 항암 치료를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변연부 림프종이 지연성 림프종이긴 하지만 질병 진행을 가끔 하고 재발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증상이 없다라 그러면 권유는 추적 관찰을 먼저 드리지만 질병이 전이가 많고 환자분들이 힘들어한다면 항암 치료나 임상 연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포림프종은 지금 비알이 가장 많이 하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벤다무스틴 리투키마브로 유도 항암요법을 하고 관해가 오는 환자분에 한해서는 리투키막 유지 치료 2년을 유지하고 있고요. 질병 상태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악성도가 조금 레벨이 다른 이른 재발 또는 변형된 소포림프종에 따라서는 차등된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가장 많이 하는 항암 치료는 알찹과 아리포크가 되고요. 여기는 그 위험도에 따라 중추신경계 재발률이 높은 그런 위험군의 경우에서는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을 척추 강내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 진행 시에는 우리는 구제항암 치료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항암 치료, 이후에 자가이식을 하거나 3차 치료제로는 카티세포 치료 혹은 임상 연구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 윤상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림프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림프계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 색깔이 림프계인데요. 이 림프계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 림프구라는 세포가 악성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 림프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 안에는 이렇게 골수가 있고 여기에 림프계 정구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계 정구 세포는 아래쪽으로 가서 보시면 림프절을 거쳐서 B세포, 앞서 윤상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B세포가 악성으로 되었을 때 이제 말하는 B세포 림프종이 될 수가 있고요. 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슴에 있는 흉선을 거쳐서 T세포가 되고 이 T세포가 악성으로 변하는 것을 T세포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 T세포 림프종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한 30가지 정도의 아형이 있습니다. 전체 림프종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T세포 안에서 가장 흔한 아형은 말초 T세포 림프종으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림프절 외 NK T세포 림프종, 그리고 그 다음이 역청성 큰세포 림프종, 그리고 혈관 면역 모구 T세포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림프절을 침범하는 아형들이 있고 림프절 외에 기관을 침범하는 아형이 있습니다. 먼저 림프절 비대를 침범하는 아형을 보시면 말초 T세포 림프종, 혈관 면역 모구 T세포 림프종, 그리고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림프절 외 NK T세포 림프종이 있고요. 이 NK T세포 림프종은 주로 코와 그 주변부 조직을 침범하는 림프종입니다. 그리고 피부 T세포 림프종은 이름 그대로 피부를 침범하는 림프종이고요. 아래에 있는 장병증 관련 T세포 림프종은 장을 주로 침범하는 림프종입니다. 림프절 비대 림프종을 보시면 이렇게 목이나 사타구니 또는 겨드랑이와 같이 림프절이 모여있는 곳에 덩어리가 형성되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림프절 외 침범하는 림프종을 보시면 이렇게 NK T세포 림프종은 코와 그 주변부 조직을 침범하면서 임상 양상이 발현되고 피부 T세포 림프종의 경우에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부에 병변이 발생하여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이 T세포 림프종의 치료 및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당시에는 비호지킨 림프종을 T세포와 B세포로 나누어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첩이라는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치료 요법, 항암 요법과 그것보다 조금 더 독성이 강하지만 또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다른 치료제들을 비교하는 그런 대규모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첩과 그것보다 독성이 더 많은 치료제들 간에 치료 성적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첩이라는 치료제가 이 비호지킨 림프종의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이후 많은 치료제들이 나왔고 이때부터 B세포와 T세포 림프종을 이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B세포 림프종을 보시면 아래에 보라 색깔로 보이는 1993년부터 1997년에 진단받은 환자분들에서는 5년 생존율이 50%를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주황 색깔을 보시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5년 생존율이 6에서 70%로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T세포 림프종의 경우에는 1993년도에 진단을 받았거나 2012년도에 진단을 받았거나 그 환자분들의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세포 림프종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리뚝시맙이라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리뚝시맙이 개발된 이전 그리고 이후로 나누어서 그 생존율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리뚝시맙 이후에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반면 T세포 림프종에서는 이러한 표적 면역 치료제의 부재로 근 한 20년 동안에는 치료 성적이 크게 발전하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이 T세포 림프종에서도 이러한 표적 면역 치료제가 나왔고 또 다른 여러 좋은 약들이 나와서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세포 림프종은 여러 가지 A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후가 다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 환자분들이 예후가 가장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은 알크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알크라는 단백질이 양성인 환자분들이 예후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이 혈관 면역 모구 T세포 림프종 그리고 림프종 외 NK T세포 림프종이고 상대적으로 상세 불명 말초 T세포 림프종 환자분들은 예후가 조금 나쁩니다. 이 T세포 림프종의 일반적인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첩이라는 항암 요법이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첩은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독소르비신, 빈크리스틴, 그리고 프레닐솔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암 요법이고 일부 젊은 환자분들에서는 에토포사이드라는 약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토포사이드를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치료 성적을 가져다 주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1차 치료를 하고 나서 완전 또는 부분 관해를 얻은 환자분들 중 젊은 환자분들에서는 고용량 항암요법 이후에 자가조모 이식까지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자가조모 세포 이식의 역할도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한 1차 치료로서 좋은 임상 연구가 열려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T세포 림프종의 치료 이외에 조금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는 림프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림프종의 NK T세포 림프종입니다. 이 림프종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 호발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코와 그 주변 그 조직을 침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세포 림프종의 치료는 항암 치료가 주가 되고 일부 환자분들은 그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기도 한데 NK T세포 림프종 중에서 국소, 병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항암 치료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보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예후를 개선시켜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현재는 많은 환자분들에서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이후에 항암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NK T세포 림프종의 진행 병기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T세포 림프종의 근간을 이루는 치료법이 첩이라는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NK T세포 림프종에서는 이 첩이라는 치료제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 엘아스파라기네스라는 항암제가 NK T세포 림프종 환자분들의 효과가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 L-아스파라기네이즈를 포함하지 않는 치료제로서 환자분들을 치료하였을 때 특히 진행성 병기 환자분들의 예후가 2년 생존율 한 10% 정도로 매우 나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비슷한 병기의 환자분들에서 L-아스파라기네이즈를 포함하여 치료하였을 때는 2년 생존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L-아스파라기네이즈를 포함한 항암 요법 이후에 완전 관해 또는 부분 관해를 얻은 환자분들에서 그중 이제 젊은 환자분들에서는 고용량 항암 치료 이후에 자가조무 세포 이식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크 양성과 음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알크 양성인 환자분들의 예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은 알크 양성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 CD30이라는 항원을 발현하고 있고 현재 이 CD30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 결합체 치료제인 브렌투익시맙 베소틴이라는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환자분들을 첩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항암 요법으로 치료했을 때와 이 첩에서 O를 빼고 O는 빈크리스틴이라는 약인데 O를 브렌투익시맙이라는 약제로 바꾸어서 치료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브렌투익시맙을 포함한 항암 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예후가 더 좋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알크 음성인 환자분들이나 알크 양성이지만 중간 위험도 이상의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에서 이 브렌투익시맙이라는 약이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T세포 림프종입니다. 피부 T세포 림프종은 크게 균상식 6종과 그 이외의 원발 피부 T세포 림프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의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병변이 피부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국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방사선 요법, 방선 요법을 할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피부과나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반면 우측의 그림처럼 병변이 전신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메토트렉세이트, 젬시타빈, 브렌투익스막과 같은 전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1차 치료 이후에 재발하였을 때는 백금 기반의 항암 요법으로 구제 요법을 시행하게 되고, 이제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 완전 간해나 부분 간해를 얻은 환자분들에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임상 연구가 열려 있으면 그런 연구에 참여하여 신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강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한 비호지킨 T세포 림프종 다른 아형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CD30 양성인 비호지킨 T세포 림프종의 경우에는 브렌투익스막 베도틴이라는 치료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 혈관 면역 모구 T세포 림프종에서는 아자시티딘, 그리고 림프절의 NK T세포 림프종에서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말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이제 초기 결과들을 보면 아주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또 T세포 림프종에서 좋은 치료제들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호지킨 T세포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A형이 있고 그 A형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긴 하지만 치료의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완치입니다. 치료를 근간 이루는 항암 요법은 찹 요법이고, 일부 젊은 환자분들에서는 에토포사이드라는 약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에서 이런 1차 치료 이후에 부분 또는 완전 관해가 왔을 때 고용량 항암 요법 이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할 수가 있으며, CD30 양성인 경우에는 이를 표적으로 하는 브렌투익스막 베도틴이라는 약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현재 다양한 임상 연구들에서 좋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치료제들이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환자분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의 이제 페트 검사 결과인데요. 먼저 좌측의 환자분은 코 주변 조직에 국한된 NK T세포 림프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암 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례 항암 요법을 추가로 하고,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 관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환자분은 말초 T세포 림프종 환자분이시고, 보신 바와 같이 병변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항암 치료 이후에 완전 관해를 얻으셨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T세포 림프종의 치료가 쉽지만은 않은데 이런 환자분들처럼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치료를 잘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 중인 조현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혈액회 관계자분들과 김석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호치킨 림프종의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치킨 림프종은 잘 아시다시피 앞서 윤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비세포기원의 림프종이고요. 이 올빼미 눈 모양을 닮은 이제 핵이 2개를 가지고 있는 리드 스톤버그 세포를 이제 종양세포를 특징으로 하는 이제 악성 림프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징적으로 면역세포 중에서 악성 림프종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특징으로 하고 있고, 1832년도 토마스 호치킨이라는 분이 명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병이 불리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노년기에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고, 경부 또는 이제 쇄골 상부 림프절 침범이 흔해서 이제 증상이 없는 고무 지우개처럼 만져지는 림프절 종대를 주소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예상 발병률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흔한 게 앞서 보신 비호치킨 림프종인데 1년에 한 6,000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호치킨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 중에서 한 5% 정도에서 한 1년에 한 350분들 중에 환우가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률을 보시면은 비호치킨 림프종이 1년에 한 2,3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호치킨 림프종은 비호치킨 림프종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어서 예상 사망률이 훨씬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연령이라든지 전신 상태뿐만이 아니라 조직학적 A형이 이제 전형 호치킨 림프종인지 아니면 결절 림프 현저인지, 또 동반 질환이라든지 병기가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세포나 T세포 같은 경우에는 병기에 상관없이 이제 기본적인 정해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호치킨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면서 또 치료 독성을 최소화하고자 병기에 따라서 치료 횟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병기 설정 검사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거대 질병 유무라든지 적혈구 침강 속도가 이렇게 병기 예후인자에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 잘 아시는 이제 아나부 스테이징이 호치킨 림프종에서 이제 개발됐었는데, 저희가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림프절이 한 곳만 침범이 있을 경우는 1기, 그다음에 두 곳 이상의 림프절 침범이 있을 경우는 2기, 횡격막 기준으로 양쪽의 림프절 침범이 있을 경우는 3기, 또는 이제 간이라든지 골수 또는 이제 디퓨전 이런 침범이 있을 경우는 4기로 보는데, 호치킨 림프종에서는 각각의 5년 생존율이 1, 2기에서는 90%, 3기에서는 80%, 4기더라도 65% 이상의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호치킨 림프종에 비해서 호치킨 림프종에서는 비증상,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었다거나 잘 때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 야간 발열이라든지 6개월 동안 관찰했을 때 체중 감소가 10% 이상이 있는 이제 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신체 검사상에서 이제 림프절 병증이라든지 조직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병기 설정을 하는데, 다른 림프종보다도 특히 이제 PCT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우분들께서 중간에 PCT를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 횟수를 또 결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수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고 병기 설정에서 일단 PCT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호치킨 림프종의 병기 설정에서 중요한 이제 인자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치킨 림프종에서 이제 조기 병기냐, 진행 병기냐, 1, 2기냐, 3, 4기냐에 따라서 위험 인자들이 각각 다른데요. 조기 병기 같은 경우, 1, 2기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들이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중격동 대종양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격동의 3분의 1 이상 차지한다거나 10cm가 넘는 이런 종괴가 있다든지, 림프절 외 종양, 림프절이 아닌 다른 국소 장기의 종양이 있는 경우 조기 병기 위험 인자에 해당을 하고, 특히 앞서 보신 적혈구 침강 속도가 시간당 50ml 넘는다든지, 또는 림프절 구역을 저희가 봤을 때 3개 이상의 림프 구역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병기 위험 인자에 각각 한 가지씩 해당이 한다고 봅니다. 3, 4기 환우분들 같은 경우 진행 병기 위험 인자에서는 남성이거나 45세 이상 또는 병기가 3기가 아니라 4기인 경우 백혈구 증가라든지 림프구 감소 또는 빈혈이라든지 알부민혈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 병기 위험 인자를 각각 항목에 한 가지씩 해당이 하는데, 저희가 호치킨을 크게 이제 양호한 조기 병기, 불량한 조기 병기, 진행 병기라고 봤을 때 양호한 조기 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기 중에서 이 조기 병기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를 양호한 조기 병기로 얘기를 하고, 불량한 조기 병기 같은 경우에는 1, 2기지만 이 조기 병기 위험 인자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불량한 조기 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행 병기는 이제 3기 또는 4기이거나 2기인데 조기 병기 양호한 조기 병기에 해당할 수 있는 2기인데 비심텀 아까 보셨던 발열이라든지 야간 발열, 체중 감소가 있는데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조기 병기 위험 인자, 예를 들어서 중격동 대종양이라든지 림프절외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2기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병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화학요법으로 일단 완치를 이룰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암종 중에 하나가 호치킨 림프종인데요. 병기에 상관없이 복합 화학요법으로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전체 병기를 놓고 봤을 때도 80% 이상의 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뿐만이 아니라 독성의 이제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고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찹과 다르게 호치킨 림프종에서는 ABBD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드리아마이신, 블레어마이신, 빈블라스틴이 다카바진 치료를 하게 되고, 일부 이제 진행 병기에서는 블레어마이신을 제외하고 에드세트리스라는 앞서 보신 이제 브렌투크시맙이라는 항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조기 병기인 경우 1기 또는 2기이면서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 앞서 보셨던 이제 조기 병기 위험 인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화학 방사선 병용 치료를 하게 됐는데, 2번에서 4번의 주기에 ABBD 항암 치료를 하고, 이후에 또 이제 PCT 결과에 따라서 치명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불량한 조기 병기인 경우 1기 또는 2기이지만 이런 이제 조기 병기 위험 인자에 해당하는 위험 인자가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 횟수가 2번에서 4번이 아니라 4번에서 6번 주기에 ABBD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이제 결과에 따라 치명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진행 병기의 경우에는 치료가 좀 달라지는데요. 3, 4기 또는 2비기면서 1번 또는 2번에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행 병기의 위험 인자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진행 병기도 위험 인자의 개수에 따라서 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행 병기 위험 인자 이 7가지 중에 4가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화학 방사선 병용 치료를 총 6번에서 8번 주기에 ABBD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치명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격동 대종양이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하고,
다발고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요법으로 자가절모습 이식을 하기도 하지만 호치킨 림프종에서 자가절모습 이식을 공고요법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병기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인자가 4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브렌투시맙을 이제 급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T세포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브렌투시맙을 포함한 블레마신을 제외한 이제 ABBD 치료를 총 6번 하게 되는데요. 그 항암 치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이상 반응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호치킨에서 쓰는 이제 아드리아마신 같은 경우는 심장 독성, 블레어마신 같은 경우는 폐 독성이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비블라스틴 같은 경우는 신경 독성,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후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20-30% 환자분들 이제 불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제 치료를 마치고 나서 또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항암 치료는 그냥 2차적인 악성 종양, 예를 들어 백혈병이라든지 골수 이상 형성 종양 또는 다른 림프종들이 이 항암 치료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신경을 써서 어떤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초기 병기에서 또는 이제 항암 치료 횟수를 줄이기 위해 또는 진행 병기에서 병변이 남아 있거나 처음에 이제 종격동 대종양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하기도 하는데, 방사선 치료의 이제 이상 반응으로서는 오심부터라든지 피부염, 관과민증 착색 또는 탈모, 구내염, 구강건조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 자체도 사실은 이제 심장 독성이나 폐 독성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위의 유방이나 폐를 이제 통과하는 경우에는 2차 악성 종양 발생 위험성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서 보신 이제 표적 치료제 중에서 이제 에드세트리스가 이제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CD30이라는 이제 항원을 작용하는 이런 이제 단클론 항체인데요. T세포 중에 일부 또는 이제 호치킨 세포 앞서 보신 이제 리드스폰버그 종양 세포에서 CD30이 이제 발현을 하고, 따라서 이제 CD30을 표적으로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인 에드세트리스가 CD30에 붙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항체에 붙어 있는 세포 독성 물질이 세포 내에서 분비가 되면서 이제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이런 표적 치료제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세트리스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호치킨 림프종 환자분들 중에서 아까 보신 진행병기 위험인자의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치료로 에드세트리스를 추가하고 블레어마신을 제외한 ABBD 치료를 좀 6번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진행병기 위험인자가 없다거나 조기병기인 같은 경우에는 재발했을 경우에 이제 자가절모습 이식 비대상이거나 아니면 자가절모습 이식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을 경우에 저희가 또 에드세트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호치킨 림프종에서 재발 또는 이제 불응성인 경우 자가절모습 이식으로 통해서 이제 30에서 65%까지 장기 생존을 보고하고 있고, 고용량 항암 치료 직전에 본인의 조혈모 세포들을 말초로 채집을 했다가 이제 고용량 항암 이후에 다시 재주입을 해서 이제 골수를 회복시키는 이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역관문 억제제도 호치킨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종양 세포를 표적하는 것은 아니고 종양 세포를 표적하는 이제 면역 세포들, 특히 이제 T 세포에서 발현하는 PD-1이라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들이 저희가 또 호치킨에서도 쓸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키트로라든지 옵디보 같은 이제 표적 치료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로달 같은 경우는 급여 사용 기준이 자가절모습 이식이 실패했을 경우 또 2차 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고령이라든지 전신 상태가 불량하여 자가절모습 이식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3차 이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디보는 3차 이상에서 에드세트리스를 먼저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또는 진행인 경우에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항암 독성을 최소화하고자 그 진행병기 3 또는 이제 4기에서 ABBD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에드세트리스를 추가해서 ABBD를 이제 치료를 한 성적이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요. 한 총 664명의 환자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엘로케이션 해가지고 ABBD 치료 또는 이제 고전적인 ABBD 치료를 해서 성적을 봤을 때 6년 전체 생존율이 항체 치료를 썼을 때 고식적인 치료보다 훨씬 더 유의한 생존율의 증가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640명 환자분들 중에서 ABBD 고식적인 치료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64명에서 뭐 치료와 관련됐던 아니면 2차적인 이제 사망률이 발생을 했었는데, ABBD를 치료받은 환자분들에서는 39명에서만 이렇게 사망이 발생을 했고, 2차적인 종양이 이제 저희가 많이 염려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670명 중에서 ABBD군에서는 총 11분에서 2차 악성 종양이 발생을 했고, ABBD군에서는 1명만 악성 종양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저희 지금 3, 4기에서는 이제 진행병기 위험인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만 에드세트리스를 처음부터 급여를 쓸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3, 4기면은 이제 ABBD가 이제 우선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 요약을 해드리면은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이제 지연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또 염두를 해두고 있고,
치료 10에서 15년 후에는 이제 호치킨 림프종 자체에 대한 사망보다는 이런 2차적인 부작용에 의한 사망이 더 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기별로 이렇게 치료 횟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또는 2기면서 위험 인자가 높는 경우에는 ABBD 항암 치료를 2번에서 4번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1기 또는 2기지만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횟수를 늘려서 총 4번에서 6번까지 항암 치료 후에 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3, 4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병기 위험 인자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ABBD 치료를 6번에서 8번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위험 인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급여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ABD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행병기에서 위험 인자에 관계없이 ABD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길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병원 김경아입니다. 너무 방대한 양의 림프종을 전체를 다 지금 공부를 하시느라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은데요. 저한테 부탁을 한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강의 처음 해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보면은 제가 우리 혈액암 협회 강의를 그래도 여러 번 해봤는데 림프종에도 이런 강의를 의뢰하는 이유는 되게 좋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우분들께서 이제 치료가 잘 되시고 그래서 사회로 일상으로 잘 복귀가 되셔서 결혼 생활, 임신과 성생활, 사회 복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관심이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생존하고 이런 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앞선 교수님들 강의는 당연히 저렇게 이렇게 의학적 지식을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게 궁금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부 생활이 이제 1번인데요. 항암 치료 또는 치료 종료 후에 부부 생활을 해도 되는지요?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림프종 우선은 항암 치료나 치료 종료 후에 부부 생활을 해도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림프종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은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드리는데요. 이제 요게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환자들한테 써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앞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제 항암 치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보통 한 주기가 1차 항암 치료다 하면은 보통 여기 계시는 환우분들께서 한 뭐 6차까지 했다, 뭐 8차까지 했다 이렇게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주, 2주, 3주 이러면요. 보통은 2주 그러니까 1주가 지나고 7일에서 한 10일 요 시기가 혈액 부작용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병원에 한번 와서 혈액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은 너무 고령인 경우에는 불안하시면은 좀 병원에 더 계십시다라고 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혈액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컨디션도 좀 떨어질 거예요. 외래에 오셨을 때 요때 오시면은 너무 처지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 보통은 이렇게 3주 항암 치료를 하고 2차 항암 치료 직전 이때가 아마 컨디션이 또 가장하게 쭉 올라가가지고 좋아지는 시점이 돼서 다음 치료를 하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컨디션하고 혈액 수치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생활 뭐 이런 걸 하려면 컨디션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좀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겠구나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혈액 수치가 떨어진다는 건 백혈구나 뭐 혈소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정도이지 이게 크게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인데요.
항암 치료 종료 후에 임신은 가능한지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선은 암 자체는 고령 환자한테 많이 생기고 중년 이상 환자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가임기 환우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냐면 항암제가 난자에 영향을 주어서 생식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이제 월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성분들께서 월경을 못한다 이거는 이제 임신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쓰는 약 중에서 림프종이나 아니면 백혈병에 아까 앞선 선생님들이 강의하셨듯이 뭐 이런 그런 항암제 조합에는 안스라사이클린 뭐 이런 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니면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고 조혈무 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생식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생기나 저희 국내 데이터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보험을 청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인과 비교한 이게 10배 정도 되는 명수의 일반인과 암 환자를 비교해서 임신율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암종에서 암 환자의 임신율은 29.2%라고 하면 일반인, 이 대조군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인인 경우에는 한 30.4%. 사실 29%나 30%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의학 논문의 대부분은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왔고요. 다시 말하자면 일반인이 암 환자보다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일반인보다는 임신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관심 있어 하는 림프종은 어떤가? 호지킨 림프종이 104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비호지킨 림프종은 884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호지킨, 비호지킨 공이 일반인에 비해서 임신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한 경우에는 사실 임신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가임기에서 항암 치료만 종료하고 6번의 항암 치료 종료하고 나신 분들 중에서는 성공적인 임신을 한 사례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는 괜찮나? 난 치료 다 종료했는데 치료 끝나고도 나는 뭔가 출산을 했을 때 내 아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암 생존자의 출생아의 합병증. 그러니까 사실은 환우분들께서는 저한테 질문하는 제 환자들 경우에는 태아의 기형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치료가 종료되고 현재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그 임신이 된다면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은요, 미숙아가 태어나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저출생아가 태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태어난 아이가 조금 면역이 약하거나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긴 경우, 아니면 영아 사망률 이런 경우가 일반인 경우보다는 조금 높다. 이거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그럼 이 조금 높다는 게 어느 정도냐? 나는 정말 암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막 2배, 3배 높은 것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다 마쳤고 담당 주치의 교수님께서 이제 암은 없어졌습니다. 잔존암은 없어졌습니다. 하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많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인데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십니다. 항암 치료 도중에 운동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운동하면 더 좋은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제 환자분도 계시는데 제가 맨날 치료 다 마치신 분이신데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그걸 저도 꼭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여태까지 고전적으로는요.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식욕 부진, 우울감 개선, 전신 상태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 받는 동안 운동하면은 기분도 좋고 밥맛도 좋고 그래서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거 말고 그러면은 이게 암 치료 자체에 도움이 되느냐? 근데 최근에 좀 다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운동이 몸을 좋게 해서 치료를 잘 받게 한다 뿐만이 아니라 운동 자체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소규모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이제 결론 외국의 한 연구 예시를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여기 계신 환우분들께서도 임상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운동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리 환우분께 나는 당신에 대해서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동의서를 다 받고 하는 게 이제 임상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임상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건 미국에서 어떤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에서 7번, 한 번 하면은 한 30분에서 6시간, 60분. 그다음에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좀 더 치료의 결과가 좋더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병행한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끝까지 완료하고 도움이 되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줄어들고 담배 피우는 것만큼이나 이제 담배를 금연하는 것만큼이나 운동에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찾아본 데이터는 여태까지의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저도 이전에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선선히 움직이는 정도로 운동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크게 만약에 골절 위험이나 심폐 기능, 심장이나 폐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면 조금 숨 찰 정도로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는 요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그냥 걸으셨다면 우리가 뛰는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뛰는 거는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뛰는 건 무리다. 그러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전이가 있어서 거기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막 이랬는데 골절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무리해서 운동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치료를 전체를 좋게 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에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보조하시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은 계속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직장 생활은 학교 생활 포함해서 직장 생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만일 항암 치료 도중에 피로감을 느껴서 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항암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치료가 병원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치료를 다 해서 내가 병 없을 때만 똑같이 살고 일상생활 다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뭐 코로나 시대나 이런 것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 잘 쓰고 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질문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질문들 제가 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되나요? 또 주위에서 이게 암이 진단됐다 그러면은 좋다는 거 엄청 많이 권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먹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채식만 먹어야 되나요? 건강 보조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날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술, 담배, 커피는 끊어야 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고 암세포 하는 동안 항암 치료하는 동안 왜 잘 먹어야 되냐 하면은 항암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골라 죽이지만 머리카락이나 조혈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보다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로 공격 대상이 되고 탈모, 빈혈, 면역 기능 악화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렇게 뭐 점막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되고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 빠지고 그다음 골수 억제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면역 억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항암제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잘 먹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부작용을 더욱 잘 극복하게 할 수 있고 감염의 위험을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손상된 세포도 빨리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좋다던 게 우리가 처음에 암이 진단되면은 뭐 온갖 그 보조식품, 대체 치료,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그런 버섯 종류들 막 이런 것들 막 주변에서 많이 권장해가지고 받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항암제가 식물 추출물인 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게 아직까지 건강 보조식품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암에 대한 치료에 전반적으로 아주 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식품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건강 보조식품으로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치료는 항암제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음식은 음식으로 드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흡연이 이제 마지막으로 흡연인데 담배 좀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흡연 자체는 이렇게 여러 암의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암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끊어야 된다 하는데 이미 암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당연히 금연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